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이충강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또 처음 방송을 하게 되는 건데 새해 시작과 함께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강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5만 원 선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흐름이 좋았는데 그 중심에는 TSMC 실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익히 예상했던 바고요. 그러니까 좋을 거라는 이렇게 건. 셀지는 네. 몰랐지만 여전히 좋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AI 성장의 한 가운데 있는 그 파운드리 회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패블리스 회사들이 주문을 주고 그 주문에 따라서 개발을 그러니까 생산을 해내는데 실제 지난 주반이었나요? 그 TSMC가 항상 월 매출을 항상 발표를 하고 네. 나서 그게 이제 이번에는 분기하고 딱 겹쳤는데 굉장히 세게 나왔죠. 월 매출, 12월 매출도 미뤄 짐작컨대 분기 것도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 정도 했는데 굉장히 세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지난 12월 말 정도 지난해 AI 과잉 투자 이런 이슈가 시장을 지배했었잖아요. 잠깐이었지만 그걸 이제 좀 불식시켜주는 만큼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AI가 칩 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TSMC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그렇다고 해서 AI 버블론이 또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오겠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참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맞아요. 의구심 질문인데 실적을 봐도 또 버블론이 나오고. 네. 왜냐하면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좀 과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월 말 12월 초 정도가 단기 조정이었었잖아요. 변동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칩 회사들, 테크 회사들 위주로 조금 빠졌고 이랬는데 이런 시장이 계속 되지 않을까요? 상승세가 계속 되는 네. 한은 부담스러워서 조금 근데 또 포모도 있을 것이고 이익 실현성도 있을 것이고 또 하필이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항상 봄 한 번, 가을에 한 번 계절 조정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큰 흐름을 놓고 판단할 때 네. 여전히 흐름이 살아있다 이러면 그런 조정이었을 때 단기 조정이었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추세된 상승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엔비디아 H200의 수출을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 거부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관세 당국에서 이제 수입 선적, 네. 그러니까 그 출하를 금지해라 이런 거에 최대한 따른 쓰지 건데. 마라. 네네. 근데 방금 오늘 오전까지 제가 면밀하게 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건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중 넘버 2 아닙니까? 넘버 1, 2입니다. 넘버 1, 2가 지난해 4월 판때기 관세 그 이후에 6월 달에 이제 그 중국발 좀 저가 반도체 금지하면서 풀렸다가 금지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정말 이 패권 싸움의 일환인데 하나가 정말 딱 속된 표현으로 죽을 때까지는 이런 노이즈 정도는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엔비디아 매출에 영향을 줄까요? 일부 미미하지만 영향은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6월 달에 이제 중국 향 그 저가 반도체 금지한 이후에 다시 번복하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작년 3, 4분기 엔비디아 실적부터는 중국 마켓 셰어를 제로로 상정을 하고 네. 실적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상승 탄력이 그러네요. 조금 잦았습니다. 잦아들었어요. 물론 그런 이유도 소폭이 있었을 거고 워낙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조금 주저했던 것도 있었을 텐데 글쎄 엔비디아가 거의 황제주인데 그렇다고 상승세가 꺾일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중국향 마켓 셰어가 줄어든다는 거는 어떻게든 엔비디아 실적에 투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미증시 반도체 흐름을 봤을 때 기존에 잘 가던 엔비디아보다는 다른 빅테크가 잘 가고 있는 흐름을 투자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카드를 들었습니다. 아직 관세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대표님. 사실 뭐 자세할 네. 것도 없는 게 좀 딴 얘기를 좀 하죠. 이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빙의를 해보잖아요. 네. 제가 트럼프의 어떤 30대 때부터 인터뷰 책자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 머릿속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분은 애초에 관세 때릴 생각이 없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불과 지난해였습니까? 지난 하반기 11월, 12월로 기억하는데 그 남비에서 갖고 오는 뭐 커피, 바나나 이런 거 다 관세 철폐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패권 싸움의 일환, 어떤 지정학적인 국가 간에 그러니까 저 양반이 볼 때 뭔가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국가들한테 혼쭐 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파 관세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는데 아이파 관세가 만약에 월스트 케이스 이게 위법이야라고 해서 전면 금지해 오히려 기뻐할지도 몰라요.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시장에서는 막 겁줬다가 다시 철폐하고 좀 문턱을 낮춰주면 또 탁구했다고 비아냥되고 시장에서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낮춰주고 왜냐하면 올해 11월 3일 날 중간선거 있습니다. 그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지금 뭐 지정학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 어포더빌리티를 제고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막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관세라고 하는 것도 뭐 좀 근데 이제 중국을 잡기 위한 조치 그런 거는 해야 되니까 이제 중국발 25% 관세를 때리는데 대신 이제 미국에 진짜 필요한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사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트럼프의 발언인데 최대한 빙의를 해보려고 해도 너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 상한제를 제한하겠다. 이게 근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인가요? 제가 좀 노이즈가 많아요, 지금. 네네 노이즈 자체가 미국 노이즈 자체가 많으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회의 권한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도 사담으로 살짝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시장에서 정해지는 그 이자율이라든가 상한선 네. 이런 것들은 대통령 행정명령의 커버리지에 충분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알파 관세도 마찬가지인 건데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세금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회의 권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재되긴 한데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참 저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워낙 이게 애도하고를 막 던지니까 맞아요. 그 많은 것 중에 소화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나온 그 뭐 또 어포더빌리티를 위한 어떤 발언들 지정학적인 발언 중에 다 수긍은 돼요. 이해가 되고. 근데 유일하게 딱 두 가지는 제가 수긍이 안 됩니다. 지금 신용카드 연체 10% 상한선 그거 이렇게 시장에서 적용되는 상한선 자체를 대통령이 여기까지만 해. 이거는 공사원가랑 마찬가지인 줄 의도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네. 나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라는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이겠죠. 네, 지금 월가에서는 법적 대응을 시사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 지금 트럼프 의도가 무엇인지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중간 선거 이전에 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런 약간의 몇 가지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친시장, 친기업, 친국민을 위한 서포티브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난해 말에도 제가 인터뷰에서 이런 비슷한 내년도에 이제 계속 쏟아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에 따라서 경제가 살찌워지고 성장을 더 가속하게 하고 지금 GDP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과실을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투자자로서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중에 신용카드 이자 상한제 말고 두 가지 부분이 좀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건 어떤 겁니까? 제롬 파월 때리기죠. 파월 의장의 계속되는 압박이요.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겠죠. 계속 이어질 거고 네. 비판 비난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님도 한 사람의 국민이니까 네. 캐롤라인 레빗이 그 DOJ가
그 법무부에서 조사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뭉클했던 게 12월 7일, 1월 7일인가 그러는데 지난주에 그랬는데 그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저명한 경제학자 몇 분들, 뭐 맨큐 하버드 교수인 네. 맨큐 경제학 유명하시잖아요. 그분 포함해서 저명한 경제학자들 그리고 전직 연준 의장분들, 뭐 제닛 옐런 등등 포함해서 그리고 심지어 공화당 상원 의원 몇 분들도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트럼프가 어젠가 그제 해임시킬 생각 없어 또 말 바꿨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바꿨다 그러고 막 뭐 속된 표현으로 조금 매니악이다 이렇게 비판할 필요 없어요. 트럼프의 스탠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미국 국민이나 기업이나 시장이나 성장을 더 강하게 함으로써 패권의 지위를 더 확실히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이제 상대국들과의 어떤 레버리지를 죄송해요 표현이 네. 좀 당겨오기 위해서 관세도 쓰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큰 그림은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자율 상한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시장의 질서를 흐트러지는 조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 양반도 한 80 가까이 되셨으니까 그런 불협화음 한두 개 정도는 나오지 네. 않을까요? 네. 네,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금리, 통화 정책의 방향입니다. 연준 의장이 새롭게 교체가 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우려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그거 걱정 안 해도 가능성 돼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준이라는 조직 그리고 FMC가 1년에 8번 하는데 FMC 심지어 뭐 존 윌리엄스, 애나 폴슨 이런 분들 위원들 총재분들이 가볍게 했던 인터뷰까지 우리나라 기사에서 다 쓰는 이유가 그럼요. 뭡니까? 그걸 다 트랙하는 이유가 뭐죠?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그만큼 중요해서.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내용이 중요하고 그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전제는 그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 합리성이 굉장히 담보가 된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전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4명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케빈 워시, 케빈 애시드, 릭 리더, 그다음에 존 윌리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장. 이 네 분 중에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준에서 정말 경제를 꾸준하게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완전 고용을 위한 경제의 어떤 골딜락스 성장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이거를 포기할까요? 하다못해 작년 10월 달에 11월인가에 지금 방금 그림 나오는 케빈 애셋이 하마평에 올랐을 때 시장에서 우려가 많았죠. 대통령 측근이고 너무 과한 금리 인하를 해서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 내면서 그때 당시에 월가의 채권 자경단이라는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 일이 딱 있자마자 케빈 애셋이 어떤 인터뷰를 또 했는 줄 아세요? 내년에 금리 결정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라는 말을 바꿉니다. 이건 말 바꾸기가 아니에요. 저런 모습들이 우리가 FOMC나 패드를 굉장히 리스펙하는 것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 독단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된다고 해도 트럼프 친인사로 교체가 된다고 해도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몇 차례 예상하세요? 오늘까지 상황을 네. 놓고 보면 어제까지 발표된 거시 데이터를 기초로 했을 때 저는 올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하 횟수 한 번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앵커님, 작년 1, 4분기에 네. 미국의 분기 GDP 성장이 마이너스 0.5였습니다. 2, 4분기가 3.8% 성장했어요. 3, 4분기 지난주 발표에 4.3% 성장했습니다. 확정치가. 네. 오늘 현재까지 GDP 나우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4분기 실시간 트랙하는 수치가 5.4였다가 5.1이었다가 다시 어제 5.3%로 상승. 분기 성장률이 전 세계 1위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1.85조 달러고요. 미국이 30조 달러였다가 1년 만에 다시 32조 달러로 고공행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1년 반 만에 우리나라 1년 GDP만큼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절대 실질 시장 금리가 빠지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금리까지 낮춰준다 이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든 과열이 버스트아웃 되는 이런 악영향이 있죠. 이거를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케빈 워시나 그 정말 저명한 이 FMC 위원들이요. 우리가 이름 부르니까 막 옆집 아저씨처럼 보이시지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또 있죠. 네, 월가나 IB에서는 공격적인 전망도 내놓기도 했잖아요. 뭐 세 차례 인하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금리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고용이잖아요. 그렇죠.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대표님.
둔화는 네. 둔화인데 아주 슬라이트 슬로우 다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발표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건, 19만 7천 건인가요?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고용 보고서도 뭐 얼마나 중요성이 클지는 모르겠는데 실업률 4.5였다가 다시 4.4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고용 시장이 이런 고공 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억지로 인하시켜 줄 만큼의 설명력이 필요 조건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고용이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급격한 둔화는 아니다. 물가는요? 물가 지금 안정돼 네. 있습니다. 그제 발표된 CPI 맞아요. 잘 나죠. 굉장히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 역시도 굉장히 좀 혼동스러웠어요. 관세가 분명히 한 2% 초반에서 한 10%에서 15%까지 4-5배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물가로 전가되지 않을까? 그런데 참 미국 경제가 그래서 좀 자생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뭐 AI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발표되는 물가 전혀 문제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방금 생각난 대로 생산성 말씀드렸지만 2주 전에 노동 생산성 발표된 거 보면요. 지금 4% 넘습니다. 분기 생산성 향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경쟁력, 자생력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입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키우고 있는 양상인데 위헌으로 판결이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세요? 네. 제가 유일하게 네. 거의 유일하게 지금 보는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불확실성이에요. 아이파 이 판결이. 관세, 이 네. 대법원 판결이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지난해 말에 모건 스탠리가 6가지 시나리오를 쭉 정리한 보고서를 펴냈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가장 좋은 거 그냥 뭐 하펀이니까 이대로 유지해. 그럼 별 변동성 없겠죠. 월스트 케이스 지금 띄워드리는 대로 제일 밑에 전면 폐지 이러면 이제 정말 변동성이 가중이 될 거예요. 근데 펀더멘탈을 훼손하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이 관세 전면 폐지 이러면 작년에 한 해 관세 수입이 1,970억 달러 네. 했다고 합니다. 한 280조 정도 되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 이제 이거를 지금 벌써 미국 기업들이 막 돌려달라고 소송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전면 위법이야 이러면 정부에서 그대로 깔끔하게 돌려줄까?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232조, 슈퍼 301조, 품목별 관세, 업종별 관세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지금 때렸지 않습니까? 무역 확장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이번에 아이파 관세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무리수였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반도체 관세도 시장에 한번 사인을 주는 이런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 월가의 구루들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이 6개 시나리오 중에 이제 완전 합헌이니까 유지, 네. 위법 이거 말고 조건부로 조건부로. 해줄 거라 이거죠. 예를 들면 뭐 지난해까지 때렸던 건 유지해. 그런데 올해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게 가장 합리적인 미국의 어떤 그 대법원 판사들이요 이제까지 행정 소송이 붙었을 때 유발이 됐을 때 항상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국가 행정 체계라든가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니까 그렇다고 이건 사실 제가 봐도 이 보편관세는 약간 네. 대통령의 권한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양쪽을 좀 이렇게 어울러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세로 벌여들인 수입이 1,900억 달러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환급 소송을 너도 나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조건부가 붙으면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어떻습니까? 네. 앵커님, 네. 미국의 재정 적자 얘기 많죠. 네. 뭐 작년에도 무슨 호사가들이 무슨 위법 판결이 나면 재정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금리가 또 뜨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죠. 미국 연방 정부의 1년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전에 6조 5천억 달러였다가 이번에 올려서 7조 달러입니다. 7조 달러면요 우리나라 GDP의 4배예요. 거기에 2천억 달러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전혀 문제 안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정말 좀 쉽게 표현드려서 네네. 정말 필요하면 윤전기로 찍어내버려도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찾는 통화가 US 달러예요. 그러면 재정 적자 문제는 투머치한 기후다. 사실 그 관세 2천억 달러를 제외하더라도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는 있었잖아요. 그 그건 부분은 있었죠.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이제까지 재정 적자, 네. 쌍둥이 적자 문제가 몇 년 된 이슈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또 바이든을 비난을 하고. 아니, 네. 바이든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40년, 50년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S&P 500이 얼마나 상승했다고요? 지난 30년 동안? 원화 기준으로 하면 2,500%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동안 작년에 엄청 뜬 코스피가 45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전혀 기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와 관련돼서 이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거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작년뿐만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랠리를 이어오고 있고 그 산업 중심에는 AI가 있죠. 올해도 미국 증시 흐름 좋게 보시죠. 올해 좋을 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11월 3일 중간선거 전까지는. 전까지는. 네, 미국 증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중간 선거 전까지는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역시나 그럼 빅테크 위주로만 볼까요? 네. 작년에도 그런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빅테크의 상승세는 조금은 꺾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안 좋아서 안 꺾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이 정말 너무 올라서.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미리 선반영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 이후에 보고 있는 연초 이후 뭐 한 영업일수로 한 10일 지났습니까? S&P 500이 어제 것까지 감안하면 2%가 넘고요, 상승세가. S&P 500의 이퀄 웨이트이 3.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산업재, 소재 5%, 6%, 7%씩 상승했어요. 영업일수로 10일 만에. 굉장히 센 거고요. 네. 물론 늘 우리가 예상하는 계절성에 의한 조정은 오겠죠. 그런데 그 조정을 지금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좀 돌아왔는데 빅테크를 핵심 업종 뭐 정도 가져가되 나머지 중소형주라든가 어떤 업종별로 테마별로 좀 핫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보는 업종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섞어가는 자산 배분이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전략이 뭐 올해도 뭐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빅테크 말고 보고 계신 업종을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 산업재, 네. 그다음에 부동산, 중소형 뭐 요 정도, 소재, 산업재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방금 언급해드린 건 저희가 한 지난 2, 3년 동안 계속 ETF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전략들이고요. 네, 빅테크의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겠지만 그 다른 업종들도 봐야 된다. 산업재를 조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유동성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풀리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도 요즘 좋잖아요. 네. 네. 일본은 신흥국이 아니고 선진국이죠. 그렇죠. 신흥국은 작년 같지 않게 조금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비미국.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이 지금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산발적으로 터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금리, 뭔가 불안했을 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안전한 것처럼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조금 더 파장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투자 전략, 자산 배분 전략을 끝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미국 기준으로 한다면 네. 주식은 100% 포트폴리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은 절대 그 국공채, 미국 같으면 국채 장기물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 금리 안 빠집니다. 지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제가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차라리 채권 자산 배분한다 그러면 안전 자산을 좀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국채보다는 투자 등급 회사채 의 중기물 정도 저희가 실제로 갖고 있는데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그 신용 등급도 국채만큼 안전하면서 일드는 조금 더 높은 이런 식의 미세 전략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새해부터 상승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 자산 배분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충광 레그돈 투자자문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